네. 이번 시간은 그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토크쇼 형식으로 그 대담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 그 주제들이 현업에 업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댓글도 올리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채팅창으로 그 댓글을 올려주시면은 실시간으로 답변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패널 분들 그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박나룡 보안전략연구소 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사무소 미주의 김미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강봉관 CJ E&M 엔터부문 CISO님 모셨습니다. 네. 먼저 어떤 분들이신지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하고 시작하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박나룡입니다. 이제 정보보호 쪽 업무를 근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고요.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정보보호 관련된 업무들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KSR 인증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산업안전이라든지 재난, 그리고 정보보호, ESG 이쪽을 뭔가 통합해서 어떤 전반적인 어떤 리스크 관리 아니면 뭐 사회적인 책임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고자 KSR 인증원에서 연구실장으로 또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토론이 재밌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나룡 소장님 역할을 오늘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님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사무소 미주의 대표 변호사고요. 김미주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정보보안이랑 개인정보의 대가분들이랑 같이 대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이름을 딴 법률사무소를 운영한다 그러면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쿠팡에서 이제 지금은 쿠팡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쿠팡의 1호 변호사로 업무를 시작했고요. 올해로 10년차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IP나 아니면 이런 그러니까 지재산권이나 아니면 스타트업의 이제 기업 자문들을 많이 해오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에 맞는 이제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도 좀 큰 기업보다는 작은 기업에서 실제 어떤 법률적인 문제들이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초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편안한 분위기에서 많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률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김 교사님이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CJ E&M 엔터부문 CIS를 맡고 있는 강봉관입니다. 저는 보안 쪽 업무는 처음부터 공공부에서 시작을 했고요. 공공부에서 이제 이용자 보호 쪽으로 제도 개선이라든지 법률 개정 연구반에서 있고 뭐 실태 점검 지원도 좀 나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민간으로 오면서 이제 사용자 보안, 즉 사용자 입장에서 기업 보안에 본격적으로 발을 담았습니다. 주로 이제 사람인에서 일하면서 이제 그때 구인, 구직자, 플랫폼 이쪽에다 일하다 보니까 사실 뭐 개인정보가 워낙 많은 곳이라 거기서 개인정보를 좀 많이 다뤘던 것 같고요. 이후에 뭐 NHN 갔다가 지금은 CJ E&M 방송 쪽에서 새롭게 보안 업무를 좀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연예인 많이 보시겠네요. 가끔 봅니다. 화요일, 목요일. 네. 정해져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일단 우리 첫 질문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이렇게 한번 또 우리 전체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주제를 한번 또 내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박나룡 소장님 다음 지금 카카오죠. 그다음에 쿠팡 여러 기업에서 한 20년간 지금 보안 업무를 담당해 오고 계시고. 그리고 인증하고 컨설팅 업무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컨설팅 업무 오래 계속 하고 계시는데 ISMSP 인증 이렇게 하시면서 기관이나 기업에서 이제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민들 상담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주로 어떤 고민들을 요즘 많이 하고 계신가요? 뭐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사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고민의 종류들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정보에 어느 정도 업력이 쌓인 회사들이 있고 이제 열심히 또 개인정보 활동을 해야 되는 회사들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좀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 조직 이런 조직에서는 어떤 그 조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철학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직원들이 그런 걸 다 충분히 인지를 해야 이제 비즈니스 할 때 네. 그런 원칙들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어떻게 이제 인식을 더 높일 것이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무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어떤 보호 수준을 어느 레벨로 잡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어쨌든 법률이라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네네. 그 법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뭐 많이 노력을 하지만 뭐 그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네. 법률 기준 자체를 맞추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그걸 또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실무자들이 많이 하는 고민들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들어가면은 이제 로그 검토 모니터링 어떤 주기로 얼마나 어디까지 이런 건 어떤 실무적인 고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현황 분석. 근데 현황 분석이라는 게 어려운 게 이 식별이 다 돼야 되거든요, 사실. 그 개인정보가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뭐 어디에 있고 얼마만큼 있고 어떤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큰 조직들은 그게 워낙에 방대하니까 다 찾기가 어렵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현황에 대한 파악이 생각보다 어렵더라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제 자율 점검, 네. 그다음에 그 자율적으로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자 이런 이슈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 현업에서는 자율적으로 좀 개인정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되나요? 글쎄, 그 자율점검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지만, 근데 사실 우리가 너무 법적으로 강제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는 법으로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현재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더 어떤 성숙시키는 단계, 그게 좀 더 녹아들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자율규제가 좀 더 어떤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좀 그런 건 좀 활성화돼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좀 국가 측면에서도 너무 이제 압박만 하지 말고 자율규제로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향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려도 네네. 실제로 기업에서 이제 규제 기관에서는 규제 위주로 기업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용자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실태 점검, 그다음에 뭐 자율 점검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네네. 어쨌든 기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리스트업이 되고 체크리스트가 주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고 싶다 또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취약하지만 개선할 거다. 근데 그 기업마다의 특성들이 있고 또 기업에서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워낙 또 비즈니스적으로 네네. 그다음에 임직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체크리스트가 있고 점검하는 방법이 너무나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일단 그거는 통과하고 오자 라는 식으로 맞춰지는 거죠. 네네. 그 인증도 예전에 인증은 정말 체계를 만들어서 뭔가를 해보자라는 것보다는 지금은 인증은 일단 요식행위로 다 갖춰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따로 해보자 이렇게 가는 것도 지금 취지라든지 뭐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더 편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회사 공식 입장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담당자 입장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뒤에 또 나중에 네네. 또 다른 이야기 좀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우리 김미주 변호사님 쿠팡에서 이제 개인정보보호 업무도 하시고 쿠팡이 뭐 개인정보가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굉장히 또 관련해서 많이 전문적으로 그 관리를 해오셨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이제 법률 컨설팅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여러 기업들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기업들. 네네네. 그 기업들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들, 법 관련 이슈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네, 소개를 너무 잘해주셨는데, 사실은 옆에 계시는 박나루 소장님이랑 저랑
쿠팡에서 같이 업무를 네네네네.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 9년 전, 10년 전 때 그때 이제 소장님이 이제 저희 지금 생각하면 쿠팡이 굉장히 큰 기업이지만 네. 아, 같이 근무하셨어요? 네, 같이 근무. 고생하셨겠네요. 네. 얼굴 좋으시잖아요. 아니, 퇴직하시니까. 네,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왜냐면 그때 오셔가지고 정말 황무지 같은 쿠팡의 개인정보 완전 처음부터 셋업 다 쿠팡 하셨거든요. 초기. 완전 초기. 네. 그래서 그때 오셔가지고 계속 개인정보 셋업하시고 저는 그때 쿠팡의 첫 번째 변호사였고 유일한 변호사였어가지고 네네. 법령 검토나 뭐 이런 음. 부분들 같이 이렇게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죠. 하면서 근데 사실 그 초기 기업에서 어떤 네네. 이슈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코어가면서 너무너무 많이 배울 수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쿠팡의 경험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아까 박래호 소장님 말씀 주셨지만 개인정보에 관한 이슈들도 기업의 규모 따라 확 나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처음에 좀 정말 작은 뭐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이나 네네. 작은 기업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냥 셋업하는 단계. 그러니까 정말 뭐 처리 지침도 만들어야 되고 그 각각의 서비스에서 어디까지가 뭐 개인정보고 어디까지가 아니고 그럼 그에 대해서 뭐 인력이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네. 그다음에 자기들한테 그 적용받는 법령이 뭐 어느 범위까지인지 정말 그냥 거의 시작 단계거든요. 아,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냥 러프하게 굉장히 컨설팅이 많이 들어오고 네네. 이제 그 좀 어느 정도 성숙한 기업에서는 정말 뭐 조금 전에 말해주셨던 뭐 인증이나 아니면 체크리스트나 아니면 각종 정부기관의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규제 대응. 네 규제 대응을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2021년도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네네. 이제 뭐 실제로 각각 서비스를 뭐 어떻게 바꿔내야 되는지 그래서 그게 사실 가장 핫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이 많이 들어오고 네네. 그리고 그런 개정안에 있어서 개인정보랑 중첩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또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법령에 대한 이제 어떤 의견 요청을 많이 주실 때 네네. 제가 아무래도 요즘 다들 왜 이커머스나 플랫폼이 핫하니까 네네. 그 이제 쿠팡 출시다 보니까 많이 이제 인입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에서 결국 들어가다 보면 개인정보에 연관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만약 관세청에서 그때 했던 부분은 뭐냐면 해외 직구에 있을 때 아, 해외 직구에 관련해서 국내 유명 오픈마켓 8개사에 대해서 서면 실태 조사를 해야 됐거든요. 근데 그 서면 실태 조사를 할 때 플랫폼이 안에서 어떻게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됐어요. 네네. 근데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 때 프로세스를 잘 이해 못하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출신 변호사 제가 그걸 연구 용역을 한 적이 있는데 아, 그때 해외로 이전되는 직구에 있어서의 그 통관 번호, 그다음에 뭐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데 이제 관세청 분들 모르시니까 네네. 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연구하거나 답변 드릴 때가 있었고 최근에는 사실은 그 뉴스에 아주 핫하잖아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때문에 네네.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게 개정안에 어떤 부분이 들어갔냐면 뭐 내가 사기를 당한다거나 네네. 이랬을 때 그 중고품을 판매한 그 판매자 정보 이름, 주소, 뭐 연락처 네네. 이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구현하려는 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거기에 바로 개인정보잖아요.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정부기관들도 이런 법령을 바꿈에 있어서 결국엔 개인정보랑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이나 이슈가 실제로 많이 이제 접하는 부분이라서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오늘 개인정보나 정보보안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네네. 좀 법령 범위로 넓히면 굉장히 많이 넓어지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아마 대부분 기업들이 다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져요. 네. 담당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네, 기대가 됩니다. 공부할 담당자. 것도 많아지고. 네. 저는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실무에서 그러면 계시는 우리 그 강봉관 CISO님,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현업에서는 코로나19 상황들이 개인정보 업무와 뭐 어떤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더 주의해야 될 점이나 신경 쓰는 부분들. 막상 코로나 이전하고 네. 이후하고 개인정보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거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아, 네. 예. 다만 이제
대면이냐 비대면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급해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관건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네네. 뭐 줌이라든지 뭐 팀즈라든지 이런 네. 어떤 화상에서의 뭐 초상권. 근데 그게 사실 대부분이 임직원 정보이기 때문에 네네. 그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되고 뭐 처리되는 문제. 음.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정보가 전달되는지 이런 네네. 부분들이라서 사실 개인정보보다는 보안 쪽에 전통적인 보안 쪽에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다만 이제 저희 같은 업은 이제 뭐 공연이라든지 기획 뭐 그다음에 뭐 제작하고 어떻게 뿌리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공연에 당연히 부르면 되거든요. 불렀을 때 뭐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그 초청권을 받았으면 그거 받은 거 확인만 하고 네네. 들어가면 되는. 근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만약에 그게 유료 공연이다 보면 이제 티켓을 판매하게 되는 거고 그 티켓에서 받았을 때 취급 위탁이라든지 이런 네. 문제가 또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투표라든지 투표 시스템도 이제 저희가 직접 운영하다가 네. 외부에서 줘야 되는 문제, 맞아요. 예, 거기에 대한 또 파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 포커싱을 맞추고 있고요. 그거 외에는 사실 개인정보는 뭐 워낙 넓어지고 있고 뭐 이게 개인정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을 떠나서 대부분이 개인정보로 취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그다음에 언제 파괴해야 될지 언제 고지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부분들. 뭐 신경 쓸 만큼의 직원 수가 되나요? 직원 수는 좀 많이 됩니다. 네. 이용자 수도 특히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이돌, 뭐 케이콘 뭐 이런 것들을 시작하다 보면 글로벌에서 들어오거든요. 예, 해외. 네, 해외에서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트래픽도 트래픽이지만 네네. 국적을 구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GDPR 이슈도 있고 CCPA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팬사인회 이런 것들이 열리면 온라인 팬사인회 열리면 그 팬사인한 것들도 보내줘야 되잖아요. 이런 보내줘야 될 때 이제 개인정보들이 글로벌 개인정보들 어떻게 취급해야 해외 될지 3자 제공인가?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다시 법무랑 같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예. 그런 게 요즘에 코로나에 연관된다면 예, 되는 것 같고요. 바쁘시네요. 네. 네. 이슈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각자 위치에서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 어떤 의견들을 지금 듣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공통 주제로 그 좀 자유롭게 좀 이야기가 됐으면 하는 주제는 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CPO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에 도움이 될지. 그 뭐 요즘 이제 기술 베이스의 CPO도 계시고 또 정책 위주의 어떤 그 CPO도 계시고 보안 담당자도 계시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그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게 더 기업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 팀이 어떤 조직에 위치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고 개인정보를 더 잘할 수 있는지 뭐 CEO 소속이든 뭐 법무팀 소속이든 기업별로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를 한번 그 의견을 한번 나눠볼까요? 네, 뭐 먼저 그 CPO 역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강봉관 CIO님 같은 분이 돼야죠. 네,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해 줘요. 사실 저는 CPO, CISO 다 해봤는데요. 네. 사람일 때는 CPO 역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CISO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업무하는 거 보면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이게 중첩되는 업무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기업에서는 일단 제일 무서운 분들이 이용자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용자의 최접점에 있는 거는 CPO 영역이거든요. 근데 CPO 영역이라는 게 민원인과 상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단 규제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바라볼 때는 시각은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얼마나 우리가 입증 책임을 잘 이제 해명할 수 있는지. 입증 책임이 기업에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면에서 CPO는 일단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보안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즘 크게 떠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기반이든 아니면 뭐 개발하시는 분들이든 IT 기업에서 또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방송 영역 이분들에 대해서의 보안은 저희가 생각하는 보안과 좀 많이 격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 결을 좀 맞춰주는 것들 이러려면 많이 다가서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 보안하시는 분들은 이게 법이야. 지켜. 어떻게 지키는데? 법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에 뭐 범위가 얼마나 돼? 그건 모르겠고. 그건 네가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는 요즘 보안 못 하거든요. 네네. 예, 개발자분들한테도. 그래서 요즘에 많이 뜨는 게, 우리 보안 쪽에서 많이 뜨는 게 개발 보안이라는 게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개발자의 코딩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다음에 뭐 기획서가 나올 때부터 이런 점은 뭐 보안이 필요해. 개인정보 이런 거 처리하게 되면 뭐뭐를 다 구비해야 돼. 먼저 가이드를 주고 다가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CPO가 커뮤니케이션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분석이겠죠. 예. 많은 정보가 오고 이게 정말 개인정보인지 아닌지 취급을 준해서 해야 되는지 정말 이거는 비식발 초조해서 그냥 돌리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빠른 의사결정과 판단 네네. 예, 그런 부분이 좀 자질을 갖고 있다면 좀 수월하게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두 가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네요. 뭐 그렇게 되나요? 네. 네, 너무 네. 기초적이겠지만 네. 사실 두 가지를 다 가지셨다라고 했을 때 제가 궁금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CPO랑 CISO랑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다르다라고 사실 이렇게 업력에 있으신 분들 아니고는 잘 못 느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의 CPO라는 것만 항상 들려오다가 네. 최근에 오히려 CIS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정확히 어떻게 달라서 두 가지 다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기업에서는 CPO와 CISO를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는 걸 먼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요즘의 CPO 영역은 커뮤니케이션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넘어서 사실 약간 컴플레인스 영역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원 대응이 이제 이게 나중에 소송 불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분과의 원만한 해결을 가져가야 되고, 또 그게 또 시스템에 녹여야 되는 거고. 근데 이 개인정보만 분석해서는 컴플레인스 영역에 너무 치우쳐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사실상 이제 보안 영역에 속하고, 근데 그 보안 영역에서 로그도 빼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플로우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CISO, CPO가 굳이 구분이 돼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좀 더 어느 거에 포커싱을 두느냐. 개인정보 쪽에 있는 데이터, 아니면 일반 데이터.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좀 더 특화된 분들이 CISO. 체계를 잡고 이게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플로우가 돌아갈 수 있게 시스템 해주고 프로세스 만들어주신 분들이 CISO라면 그분에서 정의를 해주신 분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잘못되거나 이런 것들을 좀 교정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이 CPO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기업에서도 CPO는 다른 분이 맡고 계시고 그분은 이제 보통 이제 사업부서 또는 각 이제 부서별로 민원 쪽 상대하시는 분들, 고객 접점이 있는 분들 또는 이제 컴플레인스에 있는 분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막 다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적으로 봤을 때의 시각에서 먼저 개인정보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컴플레인스, 법무에 같이 있는 컴플레인스 쪽에서 규제 쪽을 바라보고 그 두 개의 합을 이뤄서 하나의 이제 보이스가 나오거든요. 요즘 이렇게 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 타사 같은 경우는 아예 요즘 조직이 분리돼 있어서 그런 부분 저는 뭐 다 업에 따라서 가지 않을까. 지금은 약간 과도기적인 네, 그런 맞습니다. 네. 관점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처음에는 CISO가 먼저 이제 지정하라라는 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개인정보가 중요화되면서 CPO도 의무화되고 있고.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CPO의 역할이 사실은 우리가 정보보호의 목적 자체가 정보보호라는 게 무엇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어떤 정보를 보호하든 뭐라. 근데 이제 개인정보라는 거 그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거. 그 역할을 CPO가 해야 된다. CISO는 그 외 나머지 전반적인 정보 보호. 그렇죠. 이렇게 이제 좀 굳이 구분하죠. 구분하죠.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CPO의 역할이 어떤 목적이 명확하다 보니 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고 CISO는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위상이나 이런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CPO의 위상이 좀 더 높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법적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사실 정보보호라는 분야 자체가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하시던 분들이 이제 점점
올라가는 단계에 있고 아직 사실 CPO를 양성할 만한 시간은 그렇겠죠. 부족한 시기이고 그래서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뭐 사실 뭐 아시지만 회사의 어떤 경영 담당이 CPO를 겸하시고 뭐 이런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뭔가 CPO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사실 개인정보라는 게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목적은 명확히 개인정보 보호인데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들이 굉장히 넓잖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컴플라이언스라든지 뭐 기술적인 베이스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회사의 어떤 그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자리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과도기적으로 아직 어떤 그런 CPO를 양성하는 시기이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우리가 CPO한테 너무 기대하는 것도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역량들이 좀 갖춰지면 좋을까요? 그 얘기 안 했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일단 교육 여건을 아니 저는 강공관 CIS가 CPO 그 표본이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벌써? 그 얘기를 하면서 항상 바라보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사실 저 보안 업무 시작할 때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들었었어요. 저는 법대 출신이라 예, 법 출신이고 법의 영역에서 있다가 우연찮게 이제 기술 쪽도 접하게 되었고 엔지니어들과 같이 생활도 해보고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던 게 기술 언어를 이해를 못했어요. 예, 외계어 같았어요. 네, 그래서 위키백과 막 달고 살면서 그다음에 뭐 IDC에서 뭐 오도로도 떨어보면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거죠. 예, 어쨌든 껴주는 거죠, 이제. 예. 근데 마찬가지로 그 소위 이제 비법도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은 법학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다 한글로 나와 있는데 왜 자꾸 다르다 그래? 또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법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법은 상식이 아니야. 저는 모르는 얘기라. 네, 법은 상식이 아니야. 법은 법이야. 네, 해석의 영역이 많다는 거고 기술하시는 분들은 왜 이게 해석의 영역이 너무 많지? 그렇지. 예, 그래서 CIS랑 CPU랑 가끔 다툼이 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명확성이 여기는 너무 유들유들해. 이것도 된다 그러고 저것도 안 된다 그러고 그렇다고 이게 아니라고 그러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고 근데 기술한 분은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거지. 사실은 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정보보호가 있고 그 안에 개인정보 있는 부분이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예. 역량이라면 뭐 기술이 먼저냐 정책이 먼저냐 시작점이 다를 뿐이지 중간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나야지만 그 역량이 꽃을 피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도 시작은 좀 기술 베이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젊었을 때의 그 명확성이 좀 좋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두리가 있어지니까 그것도 괜찮네요. 네,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정보보호 그리고 이게 처음에 기술을 배워야 개인정보 하다가 재미없어지면 또 기술 보안으로 갈 수가 있잖아. 아닌가? 네, 하여튼 뭐 일단은 좀 기술적인 베이스도 가지고 있고 이제 점점 정책적인 법률적인 그 베이스의 어떤 능력치를 올려가면 더 좋다 그런 말씀이시고 우리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얘기가 저 너무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저는 사실은 이제 뭐 본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조금 이 약간 제3자 위치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사회자분이 질문하셨을 때 그럼 도대체 CPO는 어떤 역량을 갖춘 분이 좋은 CPO일까? 아니면 CPO는 뭐 정책 베이스가 먼저냐 기술 베이스가 먼저냐 했을 때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렸냐면 금방 박나 선생님 얘기랑 제가 약간 일맥상통한데 사실은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지만 비중으로 치자면 정책이나 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작이 법 베이스거나 정책 베이스여야 된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경험했던 CPO의 느낌은 소장님이셨으니까 근데 법 베이스는 전혀 없으세요. 사실 법 베이스 없고 근데 지금 금방 말씀 주신 게 뭐냐면 너무 없다고 하신다. 아니 조금은 알아요. 아니 근데 뒤에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제 뭐 기술적인 거나 뭐 이런 정보 보안이나 그런 베이스들이 없을 수 있고 그러면 양극에서 봤을 때 근데 그런 법적인 어떤 소재나 이런 근거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말씀드렸을 때 이거를 정책적인 그 감으로
연결하는 매칭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CPO여야 되는 거지. 이거 그냥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담당자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PO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려면 그 정도 포지셔닝이 되려면 기술을 이해하시는데 이런 정책이나 법령에 대한 것들이 큰 그림에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강봉관 CISO님도 이게 CPO나 CISO까지 다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법 베이스긴 하시지만 기술이 이제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까 전에 얘기했 너무 생각났던 게 제 쿠팡에 들어갔는데 개발자분들의 어떤 소송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개발자분들이 쓰는 어떤 말이 개발 언어 막 이런 걸 쓰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소송을 제가 진행해야 되는데 막 그런 용어를 쓰시는 거예요. 뭐 이게 자바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범적인 용어 써서 계속 얘기해 볼까요? 제가 이랬어요. 맞아요. 조금만 풀어서 설명을 해달라. 네. 근데 저희는 그걸 이해를 하면 제가 접목을 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게 법 베이스지만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그 커리어 패스를 만들어 가신 것 같고 이게 법 베이스의 분들이 CPO가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왜 느낌이 오냐면 사실 CPO라 그래서 변호사분들 CPO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술 베이스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링크를 못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좀 이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중에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비중을 따지자면 기술 이해도가 꼭 있어야만이 조금은 CPO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시작의 문제라기보단. 그렇죠. 약간 사실은 어쨌든 보고하는 사람들, 실무자들이 보고를 할 때 네. 기술적인 얘기들 많이 하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뭐 법적 이슈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닌 그 기반은 기술적인 그렇죠. 용어들이 네, 맞습니다. 기반이 되다 맞아요. 보니까 그걸 이제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때부터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어쨌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게 CPO의 역할인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기술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행히 뭐 저 같은 케이스가 워낙 적어서 대부분이 이제 기술 베이스에서 시작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규절을 맞추고 그다음에 지침 맞추고 가이드 맞추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이제 법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다른 기관에서 뭐 생존형 CISO. 저는 그랬죠 실존형 생존 네. 월급이 지켜야 되는 상황. 네. 근데 보니까 요즘에 다른 기관에서 교육 중에 법을 이해하는 법, 법 읽는 법, 네. 교육 과정이 있죠. 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참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그 양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일단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힘든 거예요. 이게 둘 다 이해를 해야 돼. 네. 네, 한 가지만 하고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거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하면서 살아야 되니. 그렇죠. 네. 사실 개인정보는 진짜 법령 자체도 너무 어렵고요. 너무 어렵고. 네. 기술도 알아야 되고. 기술도 알아야 변호사님이 되고. 보시기에도 어려워. 네, 어렵고. 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일부러 네. 어렵게 만들어 두신 거 아닐까. 네. 처음에 아 그래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든 거 아닐까.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법이라는 게 취지라는 게 있고 그 의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취지와 의미에 맞춰서 그걸 이제 현실에 적용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네. 마련하기가 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또 전에도 이제 기술 베이스로 하다가 이제 정책도 해보고 싶다라는 네. 친구들이 막 법을 막 읽어요. 아, 읽어서 제일 먼저 처음에 현타가 오는 게 위탁하고 대상자 제공에서 현타가 와요. 아, 거기서 갑자기 이제 멘붕이 오면 그때 이제 들고 와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줬습니까? 그러면 저는 막 법들만 설명하면 다시 와요. 다시 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저 기술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너 월세 살아봤어? 전세 살아봤어? 이 얘기를 하거든요. 위탁은 월세야. 근데 제3자 제공은 주고 나면 끝나잖아. 잘 보존했다 다시 돌려받으면 돼. 그러니까 그건 전세야. 그러면 조금 뭔가 감이 올 것 같다. 네. 쉽게 설명.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기술 배울 때 너무 힘들어서. 예. 회사의 공식 입장인가요? 아닙니다. 저만의 실존형, 생존형 예, 스터디.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CPO의 역량 중에 중요한 게 그 어차피 CPO든 CISO든 C레벨들의 공통적인 사항일 수 있는데 그 약간 그런 뭐죠?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런 느낌. 약간 어쨌든 C레벨이면 CEO랑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이슈가 많다 보니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리고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오는 그걸 충분하게 잘 해내지 못함으로써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임팩트들 이런 것들을 다 겪을 수 있는 정도. 예,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일단 뭐 귀결되는 거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네. 그다음에 뭐 기술 베이스든 정책 베이스든 어느 정도 다 소양을 갖춰져 있는 게 네. CPO의 어떤 역량은 필요하다. 근데 이제 다 갖추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네. 그걸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어떻게 이거를 교육할 수 있는 기관도 사실 없죠, 그죠? 지금 그렇죠. 아직 많지는 네. 않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과도기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CPO한테 몰아붙이지 마라. CEO님들한테 한 얘기예요. 하여튼 다 배워가는 시기다. 예. 우리나라 사실은 이게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관련된 법률이 저 글로벌하게도 일찍 시작한 편에 속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나름 그쪽에 어떤 역할, CPO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네.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입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너무 조급하게 네. 윽박지르는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윽박을 당하셨나 봐요. 많이 당하셨나 봐요. 윽박도 해보고요. 다음 쿠팡.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만히 놔두시면 거의 하루 종일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아까 두 번째 이제 주제로 그 조직 개인정보보호 팀이 어느 조직에 속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제가 한번 화두를 던졌는데 그거 간단하게 한번 어떤 의견들이 있을까요? 우리 소연님부터 한번 말씀해. 뭐 일을 잘 할 수 있는 조직, 그러니까 어느 조직? 해낼 수 있는 조직 말고 할 수 있는 조직이죠? 일을 잘 할 수 있는 조직. 조직. 예, 자기들이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 조직에서 자기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조직을 선택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사실 일반적으로 선택을 못하니 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조직의 틀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소속으로 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사실은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일을 잘 할 수 있는 조직을 찾아가야 돼요. 그냥 가만히 기존에 있는 조직에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옛날 시대 느낌이고 요즘은 좀 적극적인 그 정보보안이 사실은 좀 쓸데없이 뭐라 그러지 약간 좀 비밀주의라든지 뭔가 좀 뭐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런 거는 좀 약간 탈피해야 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조직들도 자기들 일을 잘할 수 있는 조직으로 좀 보내달라 아니면 뭔가 이런 조직으로 세팅을 해달라 이런 정도의 의견들은 충분히 얘기하면서 만들어가는 조직이 돼야 된다. 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요즘 추세, 특히 IT 회사, 뭐 제가 전에 있었던 NH 같은 경우는 네. 법무정책 그룹 안에 개인정보보호팀이 있었고 그 내에 변호사님들도 계셨고, 그러니까 즉 법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규제에 대해서 대응할 때에 법리적으로 보는 것들, 그래서 개인정보를 법리적으로 많이 해석을 했었고, 그래서 뭐 가이드 낼 때도 거의 준비서면처럼 써요. 개인정보팀은. 네, 그 준비서면 전문용어. 네, 준비서면처럼. 네. 그렇게 써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깊이는 되게 있죠. 근데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는 가이드를 받아서 실행해야 되는 부서 입장에서는 별나라의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 한글은 한글인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가이드가 아닌 거죠. 뭐 순서도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요건 결론을 보면 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네, 그렇게 디스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는데 법무팀에서 만약에 법무 쪽에 있는 개인정보보호팀이면 힘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동떨어진 즉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지 않고 리스크 해치의 테이킹 이쪽에만 치우치거든요. 네. 근데 개인정보보호팀이나 뭐 개인정보를 다루는 팀이 조직이 만약 보안 조직과 같이 있다면 분명히 시너지는 있습니다. 보안 조직하고. 네. 그리고 그 내에서도 아까 이제 역량이 뭐 기술이 먼저냐, 정책이 먼저냐 이게 좀 자연스럽게 엮어질 수가 있고. 근데 같은 조직 그렇게 같이 모여 있는 조직들도 자기들끼리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 다툼이 싸우죠.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싸우다 보면 또 합의 나오거든요. 정반합의 법칙이 또 나옵니다. 네. 정반합이 누구를? 이거 갑자기 보안판단을 웃으시라고. 그래서 근데 IT 캡들은 요즘에 법무 쪽으로 법무 쪽이 네, 많아요. CPO 조직으로 아예 그냥 집어넣어서 법무 쪽에 가깝게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에 많이 치중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기능적으로는 아주 좋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 과도기적인 관점에서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컴플라이언스 법률적인 규제 우선 이제 맞고 보자. 그렇죠. 거기에 대응하고 보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개인정보라는 게
어쨌든 그 개인정보라는 주제 하나만으로 사회적인 이슈고 나름대로 충분한 의미가 있는 조직일 수 있는 네, 부분이라 맞습니다. 단순히 어떤 단순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법률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그런 그건 대상은 아니죠. 아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아직까지 성숙한 단계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아서 아마 이제 그런 것 같긴 하지만 네. 저는 단독으로 어쨌든 자기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거나 뭐 세팅을 해나가는 과정으로 보고 그런 데를 찾아서 세팅해서 그런 어떤 주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이 회사에서 이런 조직, 뭔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조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좋겠다. 너무 법률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이게 뭐 개인적으로는 재미도 없어 보이고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면은 변호사분들 많이 모셔다가 네. 의견 내라고 해서 그 중에 제일 좋은 의견으로 해서 종이 날려가지고 저기 날렸어. 1번 이렇게 해도 변호사님 어떤 생각? 저는 이거 할 때 케버케가 너무 다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다 몸담은 곳은 사실 큰 기업이잖아요. 아, 네. 그리고 제가 경험하는 기업들은 사실 되게 작은 규모들이 네. 많잖아요. 중소기업들. 네, 많죠. 중소기업들, 뭐 스타트업들, 그다음에 좀 중견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 중견기업이라도 그 부서가 셋업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담당자로. 네네. 예, 왜냐하면 회사의 그 비즈니스는 확 커졌지만 회사의 그 어떤 조직 구성도는 아직 스타트업 규모일 때가 많거든요. 네. 많이 아시겠지만 뭐 비트 엔터테인먼트 지금 사명도 하이브로 바뀌었는데 BTS 네, 그건가요? BTS. 아, 네. 어떻게 친한 척 하시? 아, 네. 제가 BTS의 YP 대응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아니구나. 아, 네. 근데 거기도 보면 그 규모는 굉장히 크지만 각각의 조직 부서가 셋업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쿠팡 때도 처음에도 그랬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 CEO 기준에 대표 기준에서 이런 개인정보를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런 걸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처음에 뭐 3명, 5명, 10명이 스타트업을 딱 만들면 일단 개인정보 그 관리 책임자나 뭐 이런 법적인 것들 하긴 해야 돼요. 네. 그럼 대부분 누가 하시냐면 처음에 창립자분들 중이나 아니면 리걸 베이스나 뭐 회계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이 그냥 이걸 맡아서 시작해요. 그럼 그분들이 거의 뭘 하냐면 뭐 계약서를 좀 챙긴다거나 네. 그런 법령을 좀 챙긴다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규모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개인정보업이 하면 관리자나 담당자를 뽑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부서를 생길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기존에는 법무 베이스로 지금 들어가서 진행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법무 베이스 밑에 뭐 또는 코어하는 걸로 네.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좀 규모가 커졌을 때 독립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 얘기할 때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되게 많이 다르지 않을까. 네, 또 시작이 그거에 따라서 네, 그럴 시작이 수 있죠. 대부분 그래서 법무팀이랑 같이 있거나 아니면 법무팀의 어떤 하부 조직으로 있다가 네. 이후에 이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독립되는. 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찾아 나가야 되는. 독립적인 네. 독립을 한다든지 보안팀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안팀하고 협업은 잘 되나 어때요? 요즘 회사들 요즘 회사 생활을 안 해본 지가. 저는 거의 하이브리드 있던 조직에만 있어서 사실은 협업이 잘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네. 근데 NHN 같은 경우는 저는 갔을 때 처음에 딱 이직을 해서 거기 보안정책팀, 그다음에 개인정보정책팀 이렇게 봤을 때 상당한 거리감이 보였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좀 너무 회사 명칭을 두고 거리감이 높다고 하면 그 회사에서 눈 담았으니까. 객관적으로 지금 나왔으니까. 진짜? 예. 근데 거리감이 있다는 게 서로 막 반목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 영역을 지켜주려는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분리되면 약간 벽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네. 근데 또 합쳐놓으면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거기서의 조화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업특성이 있습니다. 기업마다. 기업마다. 예. 그러니까 이래서 뭐 전통적인 기업들은 네. 그냥 보안이 아니라 예전엔 전산에서 시작했죠. 전산, 보안, 그러다가 우리도 B2C 영업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개인정보 그 중에 한 명 뽑아서 뭐 개인정보 한번 해봐.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처리 방침을 유사한 거 갖고 와서 수정해서 넣는 거. 네. 네. 그 다음에 뭐 지침 만들라니까 만들고. 회사가 커지면 인증받아야 된대. 그러면 이제 인증 준비하다 보니까 난 담당자가 됐구나. 그렇게 느껴가는 과정. 근데 이제 뭐 처음부터 개인정보를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라든지
B2C로 먼저 시작하는 분들은 개인정보가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예, 보안은 위탁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케이스도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케바케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근데 초기에는 어쨌든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CEO 직속으로 힘을 받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CEO나 뭐 법무 아니면 뭐 또 인사 조직 산하에서 같이 이 시작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회사가 더 커지고 조직이 더 갖춰지면 네. 그때 가서 이제 어떤 별도의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이제 커나가면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그 저희 우리나라의 이 개인정보 관련 법제 자체가 네. 개인정보를 컴플렉스형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거제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어기면 과태료 가진 근무, 그 다음에 언론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보안 영역은 사실 이제 안 드러나는 것도 많고 바로바로 고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근데 그 뭐 맞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하면 우리나라 그렇죠. 조직들이 안 하잖아요. 네. 안 했잖아 사실.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뭐 그 항상 법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저 법이 또 사고도 많이 터졌고 그러다가 이제 법이 점점 강화된 거지.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현재 법이 너무 뭔가 그렇죠. 과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우리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서 현재 관점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내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다른 뭐 GDPR이나 다른 해외 법에 비해서 전혀 뭐 전혀. 약하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법률적으로 봐도. 네. 강도나 차별하고 이런 걸 봐도. 네. 그래서 그거 맞추기에 이제 급급한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나요? 기업들이?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아니죠. 그래도 많이 이제 뿌리를 내렸다. ISMS P 인증 제도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네, 저는 사실 정보보호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정보보호 관점에서 어떤 그 뿌리를 내리는데 굉장히 기여한 제도 중에 하나가 ISMS P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동감합니다. 그 제도가 이제 많이 활성화되면서 개인정보 관점에서도 굉장히 어떤 세팅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렇죠. 네, 네. 전반적으로. 그래요? 네, 맞습니다. 딱히 법률도 뭐 물론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걸 이제 좀 더 어떤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해주는 제도로서 ISMS-P 제도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 ISMS-P 실제로 요즘 많이 인증을 받고 있나요? 많이 받고 네, 있죠. 많이 지금. 받고 있죠.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지만 저는 사실 뭐 부작용은 조금씩 고쳐 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긍정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살려서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지 굳이 뭐 너무 부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 네. 그렇죠. 뭐 그 ISMS 인증을 받았는데 사고 난 기업도 있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거 뭐 받아봐야 뭐 어떻다 저떻다라는 회의적인 생각도 있긴 있는데 네. 그거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라는 사고 안 난 데가 더 말씀이시죠? 많다. 네. 그렇죠. 다행히 이제 저희 쪽을 보시는 분들이 보안 담당자 분들이니까 감히 할 수 있지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ISMS-P 제도가 정착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 보안 담당자들이 힘을 많이 받습니다. 네. 예. 일단 ISMS가 워낙 의무화 법적 뭐 이렇게 나오니까 네. 개발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SE분들 또는 기획자분들 한테 들이밀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긴 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그걸 하면서 못 찾아낸 정보자산 찾아내고 그렇죠. 개인정보 데이터도 찾아내고 이거 갑자기 TV 보다가 야, 이 개인정보가 어디다 나온 거야? 다시 볼 수도 있고 저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인증을 담당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피곤한 일이기는 해요. 네. 예. 돌아가려고 그러면 또 돌아오고. 예. 네, 그 제도가 없으면 그 담당자도 없어요. 그러겠네요. 예. 예. 일자리 창출하셨죠. 네. 네. 지금 이제 한 50분 정도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요 주제는 이제 여기로 네. 여기까지 마감을 하는 걸로 하고 네. 다음 주제는 그 이용 내역 통지가 이제 장기간 운영이 되고 여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와 존속에 대한 어떤 논란도 있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 법 관련이니까 우리 김 여사님 먼저 한번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제 이용 내역 통지를 해야 되고 네. 이거에 따라 이제 기업들은 실제로 준비를 해서 실제로 이제 자문 들어오는 거 이제 문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때 맞춰가지고 이제 문구 만들어드리고 하는데 네. 사실은 이거 그냥 일반인 기준에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1년에 그럼 저희가 많은 서비스를 쓰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통지를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이용 내역에 대해서 내가 정말 궁금해가지고 네. 이거에 대해서 뭐 회사에 내가 그 개인정보 관련 청구를 사실 한 적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네. 저 자체도 사실 없고 없을걸요. 그리고 뭐 메일에 이게 스팸은 아니지만 거의 스팸처럼 거의 느껴지고 때가 되면 들어오는. 예, 예. 그리고 그게 언제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처음에 이 법 되고 나선 시기가 또 다 비슷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쯤 되면 이제 메일이 정말 계속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쯤에는 기업들 중에 여기가 좀 더 잘했네 못했네. 저 이제 업무 관련성이 있으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예, 딱 예, 그거 예, 있어요. 예. 그렇게 보는 정도인데 저희도 이 정도인데 일반인 기준에 진짜 이게 법에서 지금 하고자 했던 그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땐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회의적이고 이 부분들이 어떤 실익이 있을까? 사실 실익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어떤 그 개인정보 자기의 어떤 걸 청구하거나 이런 것도 실제 없을 거고 제가 그게 있어가지고 컨설팅이 들어온 적은 없어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유명무실한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용 내역 통지라는 그거를 왜 이게 법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일단 이게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용자의 권리 보장 아니면 뭐 이용자 보호 수단 중에 하나로 이제 네. 내 정보 예를 들어서 뭐 포털에 가입을 했는데 그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내 정보를 이 포털에서 어디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이런 어떤 문제 의식에서 그러면 그렇죠. 그걸 주기적으로 알려주자 이런 건데. 저는 굉장히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용자 권리에 대해서 이제 네, 맞습니다. 보장을 하기 위해서. 네. 좀 뭔가 이용자들에게 투명성도 보장해주고 네네. 취지는 굉장히 좋죠. 근데 이 방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또 이제 이런 걸 이제 기업들이 충분하게 제공했느냐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더 반성이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사실 예를 들어서 이용 내역 통지를 제대로 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만약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제 정보 제가 가입한 정보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 뭐 네네. 성별, 생년월일 왜 받는지 아직도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가입을 할 때 받고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그냥 로그인 한 번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궁금한 건 제 정보 예를 들어서 이름은 어느 서비스에서 사용이 됐고 또 어디 위탁업체 중에 어디로 위탁업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다 갔나? 저 많은 위탁업체로 이런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네네. 근데 정말 제공된 제공된 업체나 뭐 위탁한 업체만 보여주고 알 수 있게 이용자들에게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이용내역 통지 제도는 그냥 전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방침 내용을 그냥 이메일로 보내서 스팸화 돼버린 네. 그런 게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이 제도를 관리해야 되는 곳에서도 충분하게 어떤 그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관리를 잘 하지 못한 게 아닌가 네. 좀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굉장히 잘만 이용됐으면 개인들에게 저도 궁금하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이용되고 어디로 제공됐고 그럼 그 제공된 게 언제 파기됐고 정확하게 알려줄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잘 적용이 안 돼서 이런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좀 유야무야 뭐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필요는 한데 방법적인 문제가 좀 잘못됐다고. 제가 보기에는 뭐 어쨌든 이용자의 어차피 앞으로는 개인정보는 사실 투명성이라든지 권리 보장 이쪽 방향을 좀 더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아니더라도 이 이용내역 통지 제도가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권리 보장 쪽에 어떤 것들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데 굳이 있는 제도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네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약간 아이디어가 생기는데 네. 이거 정보 보안 하시는 분들 들어서 또 기업에서 또 이런 아이디어 내면 되게 몰매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소장님이 그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냥 일반 이용자로서 어디 가입했을 때 내 정보가
수집된 거, 그다음 뭐 그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까지 이용되고 있는지 사실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 그리고 최근에 저희 왜 어디 가입할 때 실제 그 사이트에 다 가입 안 하고 요즘 뭐 이렇게 그쵸. 서비스들 소셜 보면 로그인 하죠. 네네네 카카오나 맞아요. 네이버나 이렇게 연동해서 다 가져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저도 최근에 인지했는데 그걸 그냥 그거 연동해서 가져갈 때 여기서 어떤 정보가 그 서비스로 가는지 사실 저희가 동의를 하긴 하는데 네네. 저희가 보험약관 확인 안 하는 것처럼 사실 그거 확인 잘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 저는 궁금할 것 같거든요. 도대체 나의 정보가 이 서비스에 또는 어디까지 내 정보가 갔냐 안 갔냐는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그건 이런 이용 내역 통지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또 어디를 봤을 때 내 정보가 그게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런 어떤 그 주요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 업체에서 내가 갔을 때 내 정보 몇 개 중에 너의 정보 여기엔 이렇게 가 있어. 이렇게 가 있어를 대시보드처럼 확인 가능하다면 사실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굉장히 그게 기술적 구현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취지로 살려서 내 정보가 내가 이렇게 연동한 어디에다가 이렇게 가 있구나. 그래서 그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는 그렇게가 필요한 거지. 그걸 1년에 한 번 노티스를 보내는 거는 그렇죠. 사실 그 우리 로그인한 다음에 내 정보 확인 이런데 보면 이제 거기서 다 볼 수 있다거나. 그렇죠. 예, 그냥 굉장히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는 데가 그거 좋네요. 너무 좋은 거 같고. 있긴 있죠. 근데 있어요? 그거를 하기 위한 그 디테일이- 리소스가 어마어마한 거죠. 네. 네, 그건 디테일을 갖추기가. 이 이용력 단순한 이용력 통지를 보내는 것도 리소스가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 이용력 보낼 때 사실 살떨리는 게요. 네, 살떨리는 게 휴먼 시간이 계정, 별로 없으신데. 네, 소위 말하는 휴먼화되는 계정들에 대한 이것들 잘 관리해야 됩니다. 휴먼 계정들한테 또는 자기는 탈퇴했는데 날짜가 시점이 잘못 맞아서 배치가 도니까 이걸 배치를 돌리니까 시점이 잘못 맞으면 방금 탈퇴했는데 이게 메일이 날라오게 되면 그렇죠. 이게 예약 메일이니까 맞네. 나 탈퇴했는데 이게 왔어? 나쁜 놈들이네. 경험당인가요? 아, 네. 탈퇴가 안 된 거네라고 생각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는 법에 있는 취지대로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 보내는 거에 대한 나비 효과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아까 김진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까지 내 정보가 가고 있는지 보고 싶은 건 당연한 지사죠. 네, 근데 무속갯소리로 다 귀결은 중국에 가 있고 네, 중국에 찾을 수 있고. 네. 근데 법 취지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까지 이용되고 있고 내 제3자 제공으로 네. 어디까지 제공되고 있고 위탁업체는 정말 그 많은 위탁업체 택배는 난 2개밖에 안 오는데 택배사는 10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동네는 2개밖에 없는데 뭐 그러면 8개한테 간 거야 만 거야. 이런 것들의 확인인데 지금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트렌드가 어떻게 되지? 이용료 통지를 어떻게 이쁘게 보내지? 담당자 입장에서는 예전에 문구 쓰려다가 요즘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경쟁업체에서는 이렇게 보내네. 다른 데는 폼을 바꿔야 되겠어. 네. 그리고 실제로 보안 담당 쪽에서는 그 보내는 서비스마다 보내야 되니까요. 네네. 그 서비스 쪽 기획자들이 문구 맞냐 안 맞냐 그거 확인해달라. 그럼 그거 확인하는 작업 하고 있거든요. 읽어보지도 않는데 그렇게. 저희도 안 읽어보죠. 네. 추출만 하죠. 이게 그러니까 얼마큼 추출해야 되는 건지. 그만큼 리소스가 계속 빠지는 거죠. 기업 네. 입장에서. 불필요한 곳에 네. 리소스가 낭비되고 네. 있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은 네. 실익이라는 거는 내가 가입해 놓은 거에 대해서 만약에 아직 휴먼 계정이 되지 않았던 거라 그럼 중간에 로그인을 몇 번 했네 살아있네 건망증을 다시 일깨워주는 그 정도 역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거나가 아니라 가입한 적이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사실 유효기간제하고 실익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유효기간제는 사실 한 번도 로그인 안 했으니까 네. 일회성으로 로그인하고 가입했던 거니까 네네. 1년 동안 이용 안 하면 이거 서비스 이용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연적으로 파기시켜줘. 그러니까 소멸시효의 문제잖아요, 사실. 근데 점점 법은 처음에는 파기로 갔다가 유예 조항이 아니지만 단서 조항으로 분리보관할 수 있어. 근데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걸로 막 갔고 또 한참 그때 기업들은 그 휴먼 계정도 회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회원 수에는 뻥튀기가 되죠. 실 이용자는 100만인데 휴먼 계정은 600만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회원을 700만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그게 큰 의미도 없고. 예. 그리고 요즘은 뭐 회원수 많은 거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일부 이제 스타트업들이야 이제 회원수 늘리는 게 중요하니까 회원수를 의미 있게 보지만 기존에 많은 기업들은 그렇게 회원수에 집착하지는 않잖아요. 네. 지금 뭐
거대 뭐 저기 S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바꿨잖아요. 분리보관에서 이제 파기로 바꿔. 파기로, 그렇죠. 예. 왜냐하면 기업이 이걸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부담이에요. 리스크라고 인식하는 회사들이 네. 많이 늘어났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유효기간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네네. 또 완화됐어요. 처음에는 1년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년, 3년, 뭐 본인이? 7년? 네. 본인이. 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따지면 이게 과연 이게 유효기간이 의미가 있느냐. 예. 그러면 자기결정권에도 아껴줘야 된다는 거죠. 음. 예. 내가 이용하고 싶으면 이용했고 그리고 사실 유효기간제 있는 나라 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 원칙은 파기였잖아요. 그렇죠. 원칙은 파기였는데 이제 기업들이 예. 아니 그 갑자기 정보를 많은. 개당 얼마씩 들여서 수집한 건데 네. 그걸 법적으로 그걸 없애라고 우리들이 이런 반발이 많아서 이제 약간 양보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유효기간을 두자. 네. 뭐 이렇게 간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 유효기간 중에 또 로그인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다시 이제 액티브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저도 한 번씩 해보면 굉장히 네. 귀찮죠 이제. 근데 저는 받아야 되고.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유효기간제로 넘어오긴 했는데 네. 유효기간제가 이게 파기도 그렇지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우리가 파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쉽게 없앤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떤 흔적이라는 게 뭔가 지우고 싶은 흔적도 있지만 남기고 싶은 흔적도 있을 수 있고 그냥 그런 거 이제 그런 부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걸 파기 유효기간 이런 것들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너무 일률적으로 네. 법적으로 다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나마도 사실 뭐 이게 정말 의미가 있나 이런 어떤 의문을 들게 만드는 제도로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용 내역 통지 같은 경우는 뭐 해외 혹시 뭐 사례들이 있나요? 이런 있습니다. 해외는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애플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통지를 하고 또 이렇게 이용하고 있어. 그다음에 앱이나 이런 데서 언제든지 추적 가능하고. 예.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유저가 그걸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지. 일괄적으로 기업이 뿌린다는 건 아니죠. 사용자가 통제해 버리는. 메일이나 뭐 이쪽 네. 뭐 문자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게 특히 아니고. 여기 대해서 반감이 더 많은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지받거나 통지받는 거 싫어합니다. 네. 일반적인 거 고지서 싫어합니다. 같아. 네. 내가 보는 거는 자유지만 이렇게 그렇죠. 찝어주는 거는 네가 왜? 그런 면도 좀 있고. 아 근데 이게 뭐 어쨌든 내가 보고 싶을 때 찾아볼 수 있는 정도는 그렇죠. 사실 해외는 그러면 하고 있고. 더 이 취지가 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방적으로 계속 고지를 방법상의 해야 문제가 되는. 있는 그렇죠. 거죠. 방법론적으로 좀 더 뭔가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네, 다듬어서 좋은 제도를 만들면 좋은데. 취지 너무 좋은 거거든요. 변호사님 요 관련해서 뭐 좀 의견 뭐 네, 이용 아니 내역 근데 통지 저 그거 궁금했는데 유효기간제는 구글이 안 유효기간제. 지킨다고 굉장히 이슈가 사실 맞아요.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약간 역차별 이슈도 엄청 있을 있죠. 것 같아서. 그래요? 다른 회사들은 해외 기업들은 네, 그리고, 해외 기업들은 그러니까 해외는 없는 사실 제도일 테니까 음. 당연히 뭐 국내에 와 있는 해외 기업도 준수는 해야 되지만 실제 법 적용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거든요. 유효기간제. 실제로 네. 그 일제 점검이라고 그러죠. 네, 정부에서 네, 네. 일제 점검 했을 때 구글은 빠져 있었어요. 그런 걸 지금도 하나? 지금 다 일제 점검. 일제 점검까지는 일제 아니고 이제 뭐 아, 기획 점검. 이건 빼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네. 보면 뭐 그 공정위 같은 데서도 네. 만약에 플랫폼 이슈 있을 때 오히려 국내 플랫폼은 다 준수하는데 해외 플랫폼은 좀 어려운 경우처럼 역차별이 될 수 있는 네네 부분이죠. 역차별 될 수 있는 네. 것처럼 이런 유효기간제도 뭐 구글은 당연히 미국에 본사를 둔 곳이니 준수하지 않고 있으면 준수는 해야 되죠. 법 네. 적용이 되니까. 하지만 집행을 어떻게 할 거냐. 또 그 그 이슈가 있으니까. 글로벌 회사들 다 집행의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 역차별도 당연한 거고 갈라파고스 맞긴 합니다. 예. 근데 취지는 좋잖아. 취지는 좋죠. 근데 변질됐다는 변질돼서 거죠. 예. 조금 적용상에. 탈퇴시로 선택해버리면 이거는 뭐 유야무야한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애매한 게 지금은 이제 어쨌든 어느 정도 기준이 정리가 된 것 같긴 네. 한데 그럼 유효기간제에 있는 데이터들은 언제 파기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분분해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3년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탈퇴를 했어요. 아니 유효기간제니까 1년 이상 미용을 해가지고 이제 별도 DB로 갔어. 그 DB를 언제 삭제를 해야 돼? 이런 거에 그게 대한 법적인 그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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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네. 법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그 회사가 망할 때까지. 정해서 이제 회사가 정해서 기준을 처리자가 소멸될 때까지 같이 소멸하는 거죠. 그러면 굳이 이게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도 뭐 3년에 준해서 해야 된다. 뭐 1년이다. 법적인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 확인 못하고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네. 당황하시는데? 변호사가 모든 법을 다 외우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 아는 줄 알았지. 아닙니다. 댓글로 좀 올려주세요. 네. 근데 아마 이 확인하셔가지고. 질문이 되게 의미 있는데 인증심사 때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뭐 제가 아마 최초로 질문하지 않았나. 터뜨리셨. 미리 좀 알려주시죠. 제가 아주 준비해왔죠, 난감합니다. 제가. 아주 난감해요. 2011년. 그럼 이용 내역 통지 관련해서는 좀 좀 회의적이죠. 방법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 네. 지금보다는. 네. 그 다음에 유효기간제 폐지와 존속에 대해서는 기업들은 뭐 네. 없는 게 낫죠. 그죠, 그죠. 귀찮은 제도 중에 하나니까. 기업 담당 대표에서 유효기간제는 사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예,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안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원래 취지는 그러면 이 사이트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이고 그런 네. 관점에서 보면 사실 탈퇴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 가입할 때 가입동의 받으면서 뭐 유효기간제 1년 적용, 2년 적용해서 처음부터 했으면 본인이 좋았죠. 체크를 딱 할 수 있게 뭐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놨으면 뭐 나는 평생 있을 거야. 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용자의 선택권이 아예 들어가지는 않고 이게 적용이 되다 그 보니까 방법 좋네요. 네, 일단.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신규로 많이 생기는 서비스들은 네네. 이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기존에부터 받아왔던 기업들은 이제 뭐 재로그인을 받거나 뭐 전체적인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어서 뭐 재동의를 받을 때 그때 이걸 하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뭐 규제 네. 반한다거나 이런 건 없나요? 그런 건 없죠. 그런 그렇게 거 없죠.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대신 이제 담당자들은 맞죠? 태그를 다 달아야 되죠. 맞죠?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대담이니까요. 네네. 대단합니다. 노래가 너무- 들어가면 정확해질 수 있죠. 네. 법률 상담은 유료니까요. 입금. 네. 입금. 우리 알겠습니다. 번역공사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요. 네, 오늘 공익 뭐, 활동은 따르고요. 다릅니다. 네. 네, 좋은 의견 많이 주신 것 같고요. 그 요즘 또 클라우드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이야기 잠깐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뭐 기업에서는 뭐 클라우드 도입 많이 지금 되고 있고 공공도 2025년인가요? 뭐 의무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도입이 지금 돼야 되는 상황인데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이렇게 인증하실 때나 그러면 상담하실 때나 뭐 현업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슈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사실은 클라우드가 요즘 굉장히 대세이고, 네. 뭐, 굉장히 보안적으로도, 뭐,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분야죠. 네. 근데 이제 특히 개인정보 쪽 관점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떤 해외, 특히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 이용할 경우에 해외의 정보가 어떤 보관되는 부분, 네네.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도 뭐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지금 뭐 어쨌든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든지 그걸 이용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고지나 이런 걸 하고는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충분한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회사들의 어떤 보안 수준을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이용 기업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위탁 관계가 발생할 경우에 또 어떤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처리할지. 보통은 이제 뭐 서면으로 해가지고 보안 요구 사항들 정리해서 업체에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우리 이런 거 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충분한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저희가 뭐 답을 딱 드리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답을 드릴 수 답은 있지만 알고는 알고는 건데. 있죠. 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있죠. 있는데 이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니까. 네. 일단 클라우드는 이제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들 많이 활용하지 않나요 지금? 많이 활용하죠. 해외도 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좀 현업에서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불안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관리 측면에서 좀 불안감이 있죠. 네. 예, 그러니까 IDC 오프라미스 환경 같으면 내 눈으로 내가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담당자도 있고 뭐 서터도 있고 다 있는데 해외 사업자나 아니면 해외 뭐 클라우드든 국내 클라우드든 국내 클라우드는 아무래도 영업적으로 좀 더 많이 걸 주긴 하죠. 예. 하지만 일단 맡겼는데 정말 이게 잘 돌아가? 그리고 접근 권한은 정말 잘 통제가 되고 있어? 예. 그러니까 처음엔 아마 대부분의 회사들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아마 클라우드에 먼저 올리진 않을 거예요. 일반 데이터나 개발 데이터나 소스 데이터, 네네. 그 다음에 그냥 단순 서버, 운영 관점, 트래픽 관점에서 먼저 하다가 조금 더 안정화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공부도 하게 스터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접근 권한도 이제 VPN으로 들어가는 거를 뭐 여러 장비를 거쳐서 들어가게 만들고, 또 보안 서비스가 되게 추가로 돈이 들잖아요. 네네. 그런 여러 개 될 때 온프레미스 환경하고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지면 그제서야 이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쿠팡도 예전에 이전할 때 그 고민 정말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제가 퇴사하고 나서 진행한 거라서. 나서 네. 근데 이게 클라우드 쪽이 상당히 이제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맞아요. 어떤 국내 환경에서의 맞아요. 어떤 규제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있고 또 그 의뢰하는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좀 맞아요. 수월한 편인데 해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암호화를 하고 있다는데 이거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개인정보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확인하기도 어렵고 물어보면 아 그렇게 우리는 뭐 이런 설명서 매뉴얼 같은 거에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리고 이제 뭐 접속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이 투팩터 인증을 반드시 또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또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좀 통제하기가 생각보다는 까다로운 환경이지 않나.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그렇죠.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해외 제공이라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해외 제공 이슈라든지 뭐 몇 가지가 더 있지만 다 알고 있지만 그렇죠. 리전 이슈도 있어요, 사실. 어떤 거요? 리전 이슈도 있더라고요. 이전 이슈 그렇죠. 리전이 뭐 이게 국내에 있어? 네, 근데 국내에 있다는데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는 있지만 모르는 척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리전에 있어도 국내 리전에 있어도 사실 백업은 백업이라든지 되죠. DR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개념으로 들어가면 사실 해외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리고- 것들을 다 알려주질 않아요 또. 네.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실제로 지금 개인정보 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에 올린 기관들이 있나요? 기관? 아니, 뭐 기관? 기업들? 기업들은 많죠. 아 그래요? 네. 실제로 금융기관들이야 뭐 별도의 네, 어떤 별도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하고 있지만 일반 기업들은 뭐 따로. 이슈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네. 그 관리에 대한 문제.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들한테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네. 아, 분명한 그렇기 이점이 있어요. 때문에. 네.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거를 일단 국내가 가시적으로. 그래서 더 비싼가요 국내가? 국내가 더 저렴합니다. 네. 아까 NHN 얘기는 들었지만 저렴합니다. 아 NHN도 그 네. 했었죠. 네. 토스트. 네. 모르는 게 거의. 네. 잘라주세요. 네. 지금 이야기가 클라우드 지금 국내 네.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쪽으로. 국내 클라우드가 담당자 입장에서는 컨트롤이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담당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한 거는 내 관리 범위 있느냐 아니면 관리 범위가 이제 영향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 근데 이제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있죠. 네. 그렇게 네. 네, 지금 리스크 추세로 관리. 보면 뭐 클라우드 이전하고 안 이전하고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것도 인증이 나오지 않냐. 클라우드 인증이 의무화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항상 이게 인증으로 가다 보니까. 근데 인증이 또 정착이 되면 또 분명한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네. 변호사님은 뭐 이렇게 상담 올 때 클라우드 관련해서 뭐 이렇게 상담 보는 거 없어요 요즘? 지금 보면 두 분이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되게 논의 단계잖아요. 법적인 거는 사실은 실제 이런 이슈들이 조금 더 무르익어야 뒤로 오거든요. 그래서 아직 사실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사실 질의를 맞아요. 받았던 적이 없고 근데 이제 뭐 결국 말씀 주셨는데
이런 뭐 클라우드를 많이 썼을 때 그러면 담당 자선에서 사내에 있는 담당 자선에서는 아무래도 접근 통제를 좀 더 강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들어갈 때 뭐 보안 강화나 이런 걸 더 신경 써야 된다. 뭐 요 정도 선으로만 이제 뭐 맞아요. 의견 교류를 한 적이 네. 있고 실제 이슈를 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네. 아직은 더 무르익어야지 상담도 오고 이제 그렇게 되겠네요. 실제로 체크리스트가 뭐 점검 체크리스트가 오거나 할 때도 클라우드 쪽에 오면 일단 가장 포커싱은 접근 통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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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 개인정보 트리스트이 거기 있어 없어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붙는 의무사항들 그 정도. 펜키만으로 인증하는 회사들이 아직도 그렇게 아 많아요. 많습니다. 위험합니다. 네, 위험합니다. 네, 위험합니다. 네. 위험하다고 하네요. 네. 네. 딱 근데 그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는 클라우드만큼 처음에 시작하기 편한 게 없어요. 아우 저도 네. 씁니다. 네. 저희 보안전략연구소 홈페이지 네. 외국계 클라우드 그래요? 네. 비용도 얼마 안 안 나가고 접속자가 없어가지고 네. 그냥 레고 만들듯이 쭉쭉쭉쭉 그리면 돼서. 네. 처음엔 쉽죠. 네. 아, 이번에 얘기하고 나서 또 접속자 폭주해서 또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장본건 나쁜 놈. 죄송합니다. 일단 네. 뭐 좀 클라우드 거는 좀 더 이제 우리가 다음 네. 한번 또 네. 아주 태동 단계. 내년이나 네. 그러면 좀 더 시간을 두고 네.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 내년 후에 다시 불러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깊이 있는 논의가 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박나영 소장님 아까 뭐 어떤 주제로 말씀 나눴으면 좋겠다고 한 게 어떤 거였죠? 아니 뭐 혹시 시간이 되면 그 뭐지 국내 최근에 이제 과징금 네, 3% 네. 그거 잠깐 말씀하시죠 그러면 마무리로. 네. 3%. 과징금 한번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뭐 칼럼으로도 썼지만 네네. 뭐 기존에 이제 관련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여하는 거가 이제 사실 글로벌 트렌드 뭐 GDPR 사실 다른 것들은 다 GDPR 뭐죠? 네. 그거 참고를 해서 네. 기준을 만들더니 왜 과징금은 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매출액의 기존에는 이제 관련 매출이. 관련 네. 매출액의 3%였는데 이제 네. 이번에 이제 2차 개정안에 들어간 내용은 전체 매출액의 3%로 전체 매출액의 3%. 네, 그런 국내 네. 기준을 그렇게 바꾸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좀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네. 의견도 있고 근데 이제 근데 GDPR 같은 경우에는 벌써 4%나 또 금액 둘 중에 뭐 그렇게 돼 있고 네네. 다른 국가들도 보니까는 네네. 뭐 4%, 5%까지 전체 매출액에 그런 기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 국내 기업은 유럽 GDPR 기준을 위반해서 네네. GDPR에서 최대 4%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반면에 네. 예를 들어서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서 사업하는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업들이 국내에서 이제 그런 동일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3% 이하만 과징금으로 부여할 수밖에 없는. 네. 사실은 저는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어떤 일종의 무기,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또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매번 뭐 전체 과징금의 3%, 4%씩 때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어떤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실 테니 우리가 어떤 글로벌 기업에 대한 어떤 적절한 통제 수단 그리고 관리에 대한 어떤 국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어떤 통제 수단으로서의 과징금은 글로벌하게 기준을 글로벌 맞춰가야 수준에 맞춰야 된다. 된다. 네. 또한 이게 정보 주체에게도 중요한 게 지금까지 항상 얘기 나온 게 개인정보 유출 사고 나면 솜방망이 처벌. 뭐 그거 가지고 그런 처벌을 받으니 계속 사고가 나지 이런 비아냥 이런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네네. 그런 뭐 지금 논란은 있을 필요가 없고 글로벌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라는 네. 의견이신 거고. 뭐 기업들은 또 다른 의견이 좀 있겠네요, 그죠? 사실 이게 기업의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업의 특성을 좀 봐야 되는 게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제조업 중에서 일부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회원가를 받고 거기서 유출하고 나서 네. 과징금을 받게 되면 총매출로 가버리니까 음. 사실 95%는 그냥 오프라인에서 나오는 매출인데 네. 요 온라인 개인정보 때문에 괜히 온라인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전체 매출액에 가버리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아,
네. 그렇죠. 그런 면들도 좀 봤어야 근데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하지 않겠나. 네, 그렇게 되긴 하는데 일단 뭐 액면 그 법문상으로 보면 네, 그렇게 되는 것들도 있고 사실 과징금은 징벌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손해에 대해서 징벌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면 규제기관이 그걸 손해를 얼마 산정했느냐를 그냥 넘고 그냥 일괄적으로 예, 징벌이 너무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또 다른 측면이 기존에 이제 형사처벌 담당자라든지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 네. 조항을 없애거나 최소화시키면서 그 대신에 이제 과징금을 좀 더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경제벌 관점에서 변화되는 부분이 의미가 있잖아요. 또 그렇죠. 뭐 그런 관점에서도 그렇다고 열심히 일하러 온 개인정보 담당자들이 항상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며 네. 불안감 속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사실 이 효과로서 보안 담당자들한테 가장 큰 혜택이 와야 되는 거는 그 과징금에 내야 될 과징금의 1%만이라도 설마 보안 조직에 연봉으로? 아니 보안 조직에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네. 투자가 있다면 아, 사실은 그 효과는 되게 크죠.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항상 지금까지로 보면 기업들의 경영진 입장에서는 날 수 있냐 안 날 수 있는 좀 보험 같은 성격이라서 그러면 그냥 일단 과징금에 포커싱이 맞춰지는 게 아닌가. 예, 그걸 방어하는 조직, 관리하는 조직에 좀 더 힘을 쏟아주시면 좋겠다. 네. 예. 네, 네. 그게 보안 담당자들의 가장 큰 요상 아닐까. 우리 김 교사님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 네. 네. 그 사실 지금 제가 아까 도입부도 얘기했지만 지금 개정안 중에 기업들은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고 이제 어떻게 민감한 사안이니까. 민감한 사안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이미 문에서 이미 다 나왔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형벌을 대체해서 과징금으로 가는 그 방향성은 저도 사실 맞는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 그러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 담당자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보단 사실 개인정보 잘 안 했을 때 돈 내야 된다 그러면 훨씬 더 리스크가 오거든요. 제가 주로 만약 다른 일을 할 때도 형사처벌로 접근하기보단 영리행위라는 기업한테는 사실 경제적인 압박이 훨씬 더 강해요. 맞아요. 그거를 알고 계속 그런 트렌드로 사실 가고 있는 거니 기업이 이렇게 예민하게 들고 일어난다는 건 규제기관 입장에서 훨씬 더 효과적인 정책은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은 저도 동의하는데 네. 지금 이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도 결국 과징금이 이게 지금 위반 행위로 인한 그 부분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법령상으로는 전체 매출액이라고 돼 있어서 네네네. 조금은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뭐 만약에 진짜 개정안이 된다면 대통령령이나 해서 하위법령에서 네네. 결국에는 좀 범주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을까. 현행 법령만으로는 조금은 법적으로 좀 리스크가 약간 있는 부분이라 아마 개정안이 되고 나면 부속 법령들도 아마 거기에 맞춰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제이사님의 공식적인 의견인가요? 갑자기 법제이사님 나오니까 변협의 법제이사님. 제2 법제이사님. 그 담당자 처벌권은 아직 뭐 개정안에 들어갔다거나 이런 건 없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글쎄 그거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문의가 있는 것까지 갑작스러운 질문은 네. 여기 네. 문의가 있는 걸로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고 이걸로 만든다라는 거였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된 거예요. 네. 담당자 처벌은 너무 가혹하죠. 열심히 일하러 왔는데 누가 뭐 고의성이 없는 한 네. 굳이. 네. 예전에 불법적 저희가- 가담도 아니고. 월급 예전에 받고 저희가 일하는데 맨날 개인정보 얘기할 때 위에 분들 말 안 들으면 저희 그때 맨날 철컹철컹이라고. 저랑 같이 은팔찌 찾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아니 얘기를 저는 다른 거 길게 설명 안 하고 이게 뭐냐면 철컹철컹. 예전에 저희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나는 월급 받고 일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시기를 그것까지. 지났다고 봐야 돼요. 네. 이제 형사처벌로 뭔가를 어떤 그 방향을 만들어주는 길을 만들어주는 방식은 이제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온 거고 다행히 네. 이제는 과징금 방향으로 가도 된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죠? 네. 더 논의가 필요하죠. 네. 오늘 이제 시작 전에는 뭐 1시간 20분 너무 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벌써 지금 1시간 20분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뭐 이쯤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또 시간을 갖고 좋은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일차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1일차 설문지 제출을 해주셔야지 이수증을 보내드리니까 꼭 제출해 주시고 하단에 사이버 전시관 기업들 솔루션 영상도 있고 설문도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오늘 우리 패널 분들 바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1일차 마치고 내일 9시부터 또 2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